옛날에 들어오고 해서 80학번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난번에 갔다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교양 필수가 유학계로인데요. 유학계로를 기소 안 하면 졸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삼품제라고 하는 것인데 유학, 전산, 예고, 세 가지 자격증을 안 따면 졸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원래 대학교로 된 거는 이제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대학교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된 거고요. 사실 뭐 근대적인 역사적인 대학교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서 옛날 전통을 그냥 한학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대학으로서는 위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지금 서울대 규장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그 다음에 연세대 국학연구원, 뭐 이 정도로 대충 잡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우리나라 한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영호입니다. 이영호라고 치니까 북한의 유명한 인민무력부장 이름이 이영호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평범한 조상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고, 1996년에 왔습니다. 서울 요즘에 아주 문제가 됐던 이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주도 공채하면서 제주대학교에 와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제주도가 고향이다. 옛날에 서울에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갈 데도 없고, 형님 계시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냐 뭐 가족도 불편도 하고 그래서 뭐 아침에 가면 저녁입니다. 제주도가 참 좋은 곳인데 우리 제주 학생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잘 그런 얘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는 고대 중국어 문법을 전공했습니다.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도 좀 오래 걸렸는데, 고대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선진시기 문형, 선진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나라 이전의 여러 가지 문헌들인데, 그게 흔히들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문헌입니다. 되게 말해서 뭐 유학경전이면은 노노, 맹자, 순자, 뭐 도가경전이면은 뭐 노자, 장자 등등, 그 외에도 뭐 논영이니 뭐 이런 작품들을 주로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흥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유학 지도자 과정에 강의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이게 잡설이고요.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학과 경전의 얘기인데, 유학은 이제 인문을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째는 유학이 무엇인지, 유학의 개념, 그건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다 강의하셨을 테고, 아마 유학의 발전도 아마 발전을 강의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박사는 소개를 하고, 유학자들은 옛날에 뭘 배웠냐, 어떤 것을 기존 텍스트, 교과서로 배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옛날 유학은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옛날에는 이제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통일 전쟁에는 보통 이제 원시 유학이다, 본원 유학이다, 시원 유학이다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자가 처음에 어록이죠. 말로 그냥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낸 책이 이제 논어고, 그대에게 맹자, 순자 같은 사람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는 비록 도덕적 질서, 예절, 인성, 수학 이런 아주 간단한 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해석해보면 10배가 돼요. 이 지금 나온 주석서만 해도 수백 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논어는 지금 그 원문으로 따지면 한 50페이지나 될까요? 지금 책으로. 근데 주석서는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그만큼 이제 사람마다 그 해석과 할 말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한나라 당나라를 거쳐서 이제 유학이 발전도 하고 없죠. 약화되기도 하는데 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생기면서 유학을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시켰는데 불행하게도 겉으로는 유학인데 속으로는 도가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학이 경학이라고 하는데 황무술이니 음양오행술이니 참의술이니 이런 게 많이 그 성행을 했으며 음양오행술은 인간의 모든 그 자연현상이 오행에 근거해 있다는 그런 설이고요. 황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가 사상을 숭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참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계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뭐 천둥이 치고 재난에 임금이 잘못했으니까 가서 빌어야 된다 하늘에 그런 걸 대신들이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임금을 옥죄는데 참의설이 많이 유행이 됐죠. 그래서 초기에 그 어느 나라건 간에 임금들은 저 참의설 때문에 항상 그 대신들한테 이제 억압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그 태조도 그런 상태예요. 정도전은 자기가 양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서 내세운 게 일종의 참의설의 일종이에요. 하늘의 계시에 하늘의 백성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임금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태종이 좋아하겠습니까? 태종이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처벌했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이 분석행위는 아시겠지만 진시황이 저지른 하나의 이제 문화 억압 행위겠죠. 근데 당시에 이 분석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책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거 얘기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쭉 엮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쭉 엮거든요. 그래서 돌돌돌 많죠. 이걸 갖다가 이제 흔히들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죽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그만 책 하나 볼래도 이 죽간이 수백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나중에 한문 배우면서 남아수도 모고서라 남자라면 한 5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기준으로 하면 기껏해봐야 한 2-3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이. 근데 지금 이 죽간의 형태가 그대로 후대에 내려와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책이 옛날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너무 많잖아요. 한 권 볼래도. 그러니까 대가 왕실 아니면 책을 만들 수도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감히.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분석행위 사건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거의 다 타갔어요. 거의 다. 학자들은 다 죽고 거의 다 타니까 한나라가 다시 부흥했는데 색이 없잖아요. 정말 다. 그리고 그거 뭐 이미 불태워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오경 박사들이 있어요. 오경 박사들이 있는데 진나라 때도 오경 박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나라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생기기까지 그때 오경 박사가 됐다는 거는 거의 5, 60대 됐다는 얘기잖아요. 박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 80이 됐어요. 내일 모레 하시는 양반들이 데려다가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오경 박사니까 웬만큼 다 외워요. 책을 줄줄줄 외우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받아서 써가지고 그걸 다시 책을 만든 거예요. 한나라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나는 이제 잘 아시는 한나라 때 이제 한나라가 쇠하고 유비, 조조, 송곤이 나오는 삼국시대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세 사람도 통일을 못하고 결국 엉뚱한 사마
의의 자손들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게 진나라입니다. 또 다른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는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하긴 하는데 이 위진남북쪽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정세가 어려워요. 삼국시대 때 너무나 나라가 3분으로 다 오열이 돼가지고 통일을 해좀 말을 안 들어요. 죽어서 발열이 났어요. 통일신라가 되는데 후백제기, 후고구려기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나라는 이대로 망합니다. 이대로 망하고 옛날에 망했던 위나라, 조조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 진나라의 그 나라들이 큰 덩어리를 합쳐서 그 나라들이 또 분열이 됩니다. 5, 16국으로 엄청나게 분열이 됩니다. 그게 위진남북조 시절인데요. 참 재미난 게 중국의 일종의 문해사상,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춘추전국 시대의 백가쟁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게 위진남북조의 현악 같은 것입니다. 위진남북조가 없었으면은 중국의 문예가 그만큼 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예가 높은 시절인데 저 있어서 유학은 조금 불행한 일을 닥칩니다.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를 불신하잖아요. 자꾸 그러고 이제 말 안 듣고 전쟁도 싫고 평화를 원하니까 자꾸 이제 전쟁에 안 나가려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그 수련해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면 신선이 되잖아요. 신선이 되면은 신과 같은 거예요. 불로장생이니까. 그게 도가의 가장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장 입장에서 누가를 막 해석하게 됩니다.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 그리고 이제 그 수당시대에 다시 거쳐서 불교가 성행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당나라, 송나라는요. 물살은 굉장히 풍부했지만 정신이 피폐해요. 정신이.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나라가 망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이 피폐하니까. 로마는 왜 망했냐?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해요. 사치로 망했다.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은요, 이 팬티를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으로 팬티를 해 입었대요. 그러면 중국 서안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낙타에 등에 실려가지고 거의 몇 개월을 거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치가 극에 달하니까 식민지 개발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막 그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데 결국 그것도 포화산이 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망했다고 하는데 당나라도 그런 거예요. 당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실크로드 되죠. 이제 뭐 도자기도 만들죠. 굉장히 잘 사는 됐는데 그만 너무 사치스럽고 그 변방을 소홀히 하니까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걸 송나라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송나라도 그냥 답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송나라 때 그 청화백자 자기가 경덕전이라고 하는 데서 생산이 됐는데 그 청화백자에 나오는 그 하얀 색깔의 파란 무늬 있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 컬렉션이 이태리나 독일에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막 현찰로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피폐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유목 민족의 조그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 징기스칸의 몽고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송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가 망하니까 그 잔당들이 밑으로 내어져. 처음에는 수도가 어디만 낙양에 있다가 그 수도가 쫓겨가지고 개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에 있다가 남쪽이다. 그 북쪽에 있으면 북성이고 남쪽에 있으면 남성인데 남성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야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부활시킨 게 이 송나라의 주자입니다. 그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정의 정호 형제고 그 문화에 같은 사람이
주자입니다. 주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게 정신 개조를 하자라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어려워서 결국은 송나라의 마지막 장군 악비 장군이 죽으면서 송나라는 눈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유학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시작이 돼서 그나마 명맥을 조금씩 잃어가고 변질이 되다가 정권에 맞는 그런 유학으로 변형이 되다가 송나라 때 와서 조금 유학의 본질을 찾는가 했더니 그만 없어지고 그 후로는 송나라, 원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상은. 명나라는 뭐냐면은 유학을 내세운 일종의 도가입니다.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죠. 양명학. 청나라도 고정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유학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안타까운 시점이 됐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중국은 저렇게 이제 송나라, 원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유학이 이렇게 유독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인 지주는 불교예요. 신라시대도 불교고 고려시대도 불교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건국된 거가 11세기, 12세기니까 그 이전에 11세기 이전에는 전부 불교만 믿었다는 거예요. 거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근데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 될까요? 이 고려 말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정권의 폐해라든지 신선 같은 그 불교 뭐 나쁘게 말하면 땡중들이 말이지 임금을 옆에 두고서 그냥 정권을 좌지우진 상황이니까 이 배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졌는데 이 송나라 망하면서 그때 딱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전달된 게 고려 말에 딱 전달이 됐어요. 그때 가장 그 중심적인 사람이 이세각파의 그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정몽주하고 정도전이에요. 근데 같은 문화에서 사온 두 사람이 또 싸워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그 후로부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유학은 주장학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정신적인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의 주장은 우리나라 같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 중기에 일국 선생, 퇴계 선생이 만든 거는요, 독립적인 학문을 취급합니다. 퇴계학, 율곡학 이렇게 주장학처럼 대단하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양 사람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소 이걸 하면서 퇴계전서, 율곡전서 이런 걸 이제 쭉 이제 한 번씩 보는데 보긴 보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현상이 됐고요. 자, 경전이 뭡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요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현들에 맞습니다. 그래서 성, 경, 선, 전 성현들이 글을 만들고 뒤에 후배들이 주석을 달았다. 이런 것을 해서 경전이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들어오면서 경을 일반적으로 육아에 이제 전적으로 많이 존중되고 있는데 혼혈들 우리가 이제 육아 학생은 사서삼경을 이거 이제 약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서삼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흔히들 이제 육아하는 사람은 사서삼경을 따지만 공자 당시에는 사서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그죠? 당연하겠죠. 공자가 처음 시작했지. 논어부터 시작하시니까. 그 후대에도 상당수 논어맹자 같은 경우에는 유학의 경전으로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뭘 배웠느냐? 그 당시에는 5경이니, 6경이니, 9경이니, 13경이니,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경전이 뭡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요렇게 쓰기도 해요. 자,
송대 이전에는 이 오경이 주로 그 송나라 즉 주자가 정의 정호 형제, 그 다음에 그 주희, 그걸 갖다가 두 사람을 합해서 정주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주합, 이 정주합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서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중심이냐면 바로 이 오경이 중심이었고, 송대 주희, 이 주희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를 체계화한 이 주작을 체계한 이후로 오경보다 사서가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서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자시대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공자시대에는 뭘 배웠습니까? 공자는 시경, 서경, 역경이고요. 공자시대에도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이런 걸 배웠습니다.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때를 잘못 만났어요. 때를. 그러니까 군왕이 있는데, 노나라에 군왕이 있는데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대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논어를 보시면은 숙손씨, 맹손씨, 뭐 맹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도대체 그 숙은 뭐고 개는 뭐고 맹은 뭐냐. 그 이전에 이제 논어 그 공자 이전 한 100년 전에 노나라에는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결국은 숙손씨, 개손씨, 맹손씨라고 하는 삼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왕은 동덕계이죠. 그게 100년 전에 이제 돼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가서 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리도 될 수 없고 출세도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공자가 왜 공입니까? 구멍공자잖아요. 이게. 네?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이마가 쑥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공구라고 됐거든요. 공구. 구멍도 좀 난 것 같고 구가 언덕구자니까 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름에서부터 벌써 빈티가 나는 겁니다. 숙량을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당시에 70대 있는 장군인데 정처 부인, 후처 부인한테 딸만 7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맹피라는 아들이 있어요. 맹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다리를 저어요. 그 옛날에 장애인은요 제사상에 못 가요. 거기 못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 탄다고. 지금은 큰일 날 소리죠. 근데 하여간 병신이잖아요. 병들 병자에 몸심자예요. 그러니까 환자잖아요. 환자. 병든 사람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장애인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애를 하나 낳는데 이게 소아마비 걸린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저니까 이게 되게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70세 늙은이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16살 되는 안징저라고 하는 처녀를 어디서 구하는데 그 처녀가 지금으로 보면은 무속인으로 취급되는 여자를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몸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놀이패들이에요. 놀이패들이 오면은 놀이패들에 속해 있는 여자들이 전부 그런 것을 했어요. 옛날에. 또 하나는 무속인의 집단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집단이니까 쉽게 여자를 이제 구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말고 처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16살 먹은 아리따운 처녀를 갖다가 70세 먹은 늙은이가 데려다가 했는데, 그 정부인이 그냥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겠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결혼을 해요. 어디서 했냐?
들판에서. 그래서 공자가 어디 하면은 공자의 어머니 안직녀와 공자의 아버지 순양을이 야합을 했다고. 야합을 했다고. 이게 그래서 그 고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사가 달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합이에요. 야합. 들에서 했다. 사기의 기록이 돼 있어. 들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그냥 본초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공자를 낳죠. 그런데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쫓겨나요. 뭐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무속인 생활을 하죠.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맨날 가서 이제 무당하고 뭐 돈 벌고 오고. 그러니까 공자 이제 기록에 공자는 어렸을부터 제기를 갖고 노는 그런 예의가 있었다. 아유, 무슨 놀거리가 없으니까 집에 가니까 맨날 그 제기만 있으니까 그거 갖고 노는 거죠.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자. 지금 공자를 순화하기 위해서. 근데 공자가 그렇게 어렵고 정말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개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6살 때 처음으로 그 이제 양을 세요. 이제 옛날에 양이나 말 같은 게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밥 먹으러 가면은 들어올 때 몇 마리인가 세는 그런 직업을 처음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서 가느냐? 개손씨라고 하는 대부집에서. 그러니까 노나라의 3대 대부 중에서 가장 센 개손씨의 대부집에서 그걸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신분이 좀 낮으니까 누가 공자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공자가 하다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애기 안 해.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로 가죠. 그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에서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공자가 할 수 없이 거의 15년인가 17년을 주유열국은 무슨 주유열국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나 좀 써주세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갔더니 위 영봉이 대답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기록인만 쳐다보고 욕편차 되게 옆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나라에 갔는데 이렇게 오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통째는 개체는데 상갓집에 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기의 기록이 되게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결국 야 이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노나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게 70세입니다. 공자는 74세에 준대해서 4년간의 지금의 공자의 모든 책을 그때 탔습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은 원래 있는 책인데 여기에 공자가 편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육아의 경전은 아니지만 공자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무릇 유학자들은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경서 얘기는 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이제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춘추는 원래 이제 노나라의 역사입니다. 공자가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의 역사인데 공자가 이걸 보고 이제 코멘트를 합니다. 주석을 답니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악경은 옛날 사람들은 참 풍채가 있어요. 검은 거 안 타는 사람은 선비 아닙니다. 오늘 가셔서 검은 거나 가야금 같은 거 하나 배우시려고 등록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선비들은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가 이제 지금 옛날 노래는 시조 노래잖아요. 시조. 이렇게 하는 그 지금으로는 졸리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의 노래란 말이죠. 노래하죠. 춤도 추죠. 음악도 잘하죠. 이러면서 스윙스를 다연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악경인데 악경은 계보가 없고 이제 스승과 스승의 부전으로 연락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건데
계속해서 당대에 오면은 이제 오경이 또 좀 바뀝니다. 이렇게 오경이 바뀌어. 아까 육경인데 오경이 이렇게 되고 그 후에 이제 3내, 3전, 9경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돼서 지금에는 유학의 기본 경전이 13경입니다. 여기 뒤에 안 나오죠. 또 13경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송대에 와서 아까 주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대에 와서 마지막 이제 그걸 부활시키면서 그래도 공자님이 쓴 책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논어 맹자는 왜냐하면 논어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얘기가 두껍거든요. 얘기는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거기서 인간 본성에 관한 대학 중용품만 뽑아가지고 사서를 먼저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서가 앞에 쑥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책을 공자가 편찬을 했으니까 상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들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충 이제 유학의 역사, 유학 경전의 변천사고요. 하나하나 얘기해 드리면 사서 상경을 아시니까 제가 금방 빨리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사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논어 맹자였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은 일기편에 속해 있다가 송나라 때 와서는 이게 독립된 책으로 이제 됐고 이것이 꼭 유학자가 읽어야 될 책이다. 근데 송나라의 태종이 아니고 그 왕이 주자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위해서 과거제도에 그냥 넣어놨어요. 과거제도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관리되려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배움이잖아요. 큰 배움이니까 이것이 이제 정호 형제가 이제 정리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증자가 정리하고 증자의 문인들이 해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들이 70여 명, 그 다음에 특출한 제자들이 30여 명이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애제자가 증자입니다. 증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증자는 돈이 많아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장사. 그래서 공자의 모든 먹을 거를 다 증자가 됐어요. 그래서 증자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승하고 하고 증자한테 감사하잖아요. 공자도. 그러니까 아꼈고 그리고 모든 어떤 학문적인 것도 많이 증자한테 남겨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자학파는요 사실은 증자학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문으로 모든 제자들이 3년상을 치렀는데 증자만은 따로 더 초막을 짓고 3년을 상을 더 치러 6년을 하고 떠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증자가 굉장히 효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대학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자가 대학 장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든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삼강령, 팔종호 뭐 이런 얘기들 복잡한 얘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서 금방 아실 거예요. 옛날에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 어디에? 천하의 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몸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닦는다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바로 그 뜻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뜻을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사물의 지지 그것을 알게 되면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된다. 아주 큰 우주론적 같은 그런 것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주자가 얘기를 한 거죠. 주자의 철학은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인간의 본성. 이는 이성이고 기는 감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됩니까?
어떻게 억눌러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맞는 거죠. 논어는 뭐 공자가 지은 거니까 더 얘기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아까 진나라가 분석연구에서 사퇴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논어가 자기가 진짜라고 해서 뭐 제나나 논어라 뭐 이런 거에서 어디서 알 수도 없는 이게 진짜라고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못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못이하고 관계된 건데 못이 조금 나뉘어. 제가 논은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만 소개시켜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뭘 걱정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걸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인데요. 자유.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가르쳐주겠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면은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모른다고 해라.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요즘에는 아는 척하고 그게 문제예요. 알면 하고 모르는 게 진정으로 아는 건데 응? 이미 4,000년 전에 공자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자는요. 맹자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한 100년 뒤에 나온 사람인데 보니까 이제 맹자 사후에 진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하니까 진나라는 법치주의거든요. 강력한 법치주의고 뭐 이 정신이 없어요. 진나라는 뭐 전부 물론 분석행위 사건은 육아만 묻었겠습니까? 뭐 진시황 반대하는 사람 싹 하다 묻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육아를 좀 어떻게 좀 수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다행히도 이 맹자 같은 사람이 와서 공자가 말씀하시는 말은 이런 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이제 해설집을 했다. 내가 해설집을. 근데 해설집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쉬운 말로 또 비교하는 말로 많이 써서 이 맹자는요. 육아 경전이기도 하지만 중국 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안에 내용 굉장히 풍부해서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에 뭐 왕도 정치를 했니 뭐 혁명 이런 말들은 다 옛날에 소시적이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문건 보시고요. 양해왕이 이야기를 했다.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 황하 안에 흉전이 들면은 그 백성을 황하의 동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황하 안쪽에다가 그 곡식을 이동시켰다. 만약에 하동, 즉 황하의 동쪽이 흉년이 되면 똑같이 했어. 그런데 이웃의 정치를 가만 살펴보니까 과인이 그렇게 힘쓰는 것만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웃의 백성이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은 많아지지 않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요? 그랬더니 맹기가 얘기했어. 그러면 왕께서 전쟁을 잘 하시니까 제가 전쟁에 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나고 칼과 창이 서로 접전을 하며 결국은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질질 끌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놈은 100보를 도망가고 그치고 어떤 놈은 50보를 가고 그치는데 그럼 50보 간 놈이 100보 간 놈을 비웃으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그럼 100보 도망가나 50보 도망가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 왕께서 이런 걸 아시는데 어찌 왕의 백성이 이웃보다 많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정치 못하고 있다지 그런 애를 비유적으로 확 이거 뭐 세칭 속으로 깐 거죠. 이게 이제 맹자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맹자의 50보 100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한편 중용, 대학은 내고 중용인데 모른듯이 인간 뭐 잘못하면 그냥 중간만 가라, 중용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 중용이 이제 그 누가 지었느냐 속설에 따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이 그 74세에 죽었는데 공자가 다행히도 이 그 아들 하나 낳아요. 공자가 6살인가 8살인가에 이 기관씨라고 하는 여인네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조금 그 공자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기관씨에 대한 그 얘기는 분분한데 그런데 이게 애를 낳으니까 공자가 이제 그 계씨의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 계씨가 그래? 아들 낳대 그러니까 그러면 잉어 하나 보내줘. 그래가지고 잉어를 보내줍니다. 잉어를 보내줍니다. 공자가 이렇게 해서 그 잉어를 보내왔대요. 자기 그 모시는 분이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라. 잉어를 여기 보니까 그래 아들 이름을 그냥 이라고 짓자. 그 아들 이름이 공리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그리고 이제 이 공리의 그 자가 요거 똑같이 이제 백어입니다. 백어. 이름도 좀 이상한데 자가 100원대 50세에 죽어요. 공자보다 20년 먼저 죽은 거죠. 옛날 불효죠. 근데 죽기 전에 다행히도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름이 애가 급인데 급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이게 후사에 바로 이 중용을 지었다는 자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공자 집안에서 한 건 했다. 응? 맹자는 맹시잖아요. 순자는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철학 개론서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성을 이끄는 걸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걸 교라고 한다. 도라고 하는 거는 잠시라도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떠나게 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쭉 여기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듣지 않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지 않는 얘기를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 진실할 만한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는데 진짜도 가짜같이 가짜도 진짜같이 하도 얘기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삼경은 이제 여기 4서3경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3경은 이제 조금 이따가 금방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